전편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마지막 입새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입새. 워싱턴 광장에서 서쪽으로 가면 길이 서로 교차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자그마한 동네가 나타난다. 그곳에 나 있는 내거리들은 짧은 띠처럼 잘려 있으면서 또한 기묘한 각과 곡선을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길이 한두 번쯤 그 길과 다시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어느 화가가 이러한 거리에서 기막힌 가능성을 발견했다. 한 예로 그림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값을 받아내려고 수구먼이 청구서를 들고 이 길에 들어섰다고 치자. 길을 지나는 수구먼은 외상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특이하고 고색 창연한 그리니치 빌리지에 예술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18세기식 박공에 어둡고 그늘진 창문이 있는 네덜란드식 다락방과 같은 값싼 거처를 찾아 돌아다니며 백납으로 만든 컵이나 탁상용 풍로 등을 육방가에서 구입해와 이곳에 예술인 마을을 만들었다. 벽돌로 지어진 나지막한 3층 건물의 꼭대기에 수와 존 씨의 화실이 있었다. 존 씨는 조안나의 애칭이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존 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8번가의 레스토랑 델모니코에서 식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다. 치커리 샐러드나 비숍 슬리브 화풍에 대한 두 사람의 취향이 너무나도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공동 화실을 마련해 함께 지내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지난 5월의 일이었다. 그런데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냉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방인이 거리의 곳곳에 숨어들어와 그 얼음장 같은 손톱으로 사람들을 마구 핥히며 돌아다녔다. 이 침입자는 맞은편 동쪽에서는 제 세상인 양 맹위를 떨치면서 단번에 10명이라는 한 묶음의 희생자를 냈다. 그러나 이 냉혈한도 비좁고 이끼가 무성한 내거리의 미로에서는 그 발걸음이 둔해졌다. 페람 씨는 이른바 남자의 기사도 정신을 갖춘 노신사는 아니었다. 피 묻은 주먹을 움켜쥐고 씩씩대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이 늙은 협작꾼에게 캘리포니아의 미풍을 받으며 자란 핏기 없는 가냘픈 작은 여자의 몸뚱어리 따위는 아무리 봐도 배를 채울 만한 먹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놈은 존 씨에게 달라붙었다. 존 씨는 조잡하게 페인트 칠을 한 철제 침대 위에 거의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 옆에 벽돌집 건물에 높다란 벽을 조그만 네덜란드식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바쁘게 환자를 돌보며 다니는 의사가 덥수룩한 회색 눈썹을 움직이며 술을 복도로 불러냈다. 이거 10중 8구는 어렵겠는데. 그는 체온계를 흔들어 수은을 떨어뜨리면서 말했다. 본인에게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는 한 그 어떤 노력도 소용없거든. 그런 사람들은 장의사에게 돈 벌어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약을 써도 효과가 없지. 저 아가씨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병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혹시 저 아가씨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라도 있나? 네,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수가 말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참. 그런 것 말고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길 만한 것, 마음속에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이 없느냐는 말이야. 이를테면 애인이라든가. 애인이라고요? 수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되물었다. 남자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니요, 선생님. 전혀 없어요. 존 씨에게 그럴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곤란한데... 힘 닿는 대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보겠지만 환자가 자기 장례식 행렬에 들어설 마차수나 세고 있으면 약물 효능은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만약 아가씨가 환자에게 올겨울에 유행할 외투의 소매 스타일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면 열에 하나가 아니라 5에 하나의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증하지.
의사가 떠나자 스는 작업실 쪽으로 가서 종이 냅킨이 흠뻑 젖도록 울었다. 그러고는 화판을 들고 휘파람으로 제주곡을 불면서 애써 명랑한 모습으로 존 씨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 존 씨는 이불에 잔물결 하나 일으키지 않은 채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스는 휘파람을 멈췄다. 존 씨가 잠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는 화판을 세워 펜을 잡고 잡지 소설에 사용할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작가들이 대문호의 길을 지향하며 잡지 소설을 쓰듯 젊은 화가들은 사파를 그리면서 명화가의 길을 향한 초석을 닦아야 했다. 수가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호주의 카우보이 모습에 말 품평회를 위한 멋진 승마바지와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자니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존 씨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숫자를, 그것도 거꾸로 세고 있었다. 12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조금 뒤에 11, 또 조금 있다가 10, 9, 그리고 거의 동시에 8, 7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스는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무엇을 세고 있는 것일까? 어둠침침하고 을스년실한 뒤뜰과 조금 떨어진 맞은편 벽돌집의 높다란 벽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 벽돌로 된 벽에 중간에 뿌리가 썩어 울퉁불퉁하고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찰싹 붙어서 뻗어 올라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 잎들을 덩굴에서 흔들어 떨어뜨려 벌거숭이가 된 해골 같은 가지만이 다 허물어가는 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얘 뭐를 세는 거니? 스는 물었다. 6. 존 씨는 속삭이듯 말했다. 점점 빨리 떨어지고 있어. 사흘 전에는 그래도 100개나 달려 있었는데 세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간단해. 봐, 또 하나. 이제 5개밖에 안 남았어. 5이라니 도대체 뭐가? 뭔지 말 좀 해봐. 잎새. 담쟁이 덩굴의 저 잎새 말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가야겠지? 난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렇지?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나는 그런 말은 들은 적 절대 없어. 스는 당치도 않다는 투로 존 씨를 나무랬다. 네 병이 좋아지는 것과 담쟁이 덩굴의 마른 잎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너는 저 담쟁이 덩굴을 아주 좋아했었지. 하지만 너무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줘. 의사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네가 좋아질 가능성은 어떤 식으로 말했더라? 그래, 10중 8구라고 했어. 이 뉴욕 거리에서 시내 전차를 타거나 새로 짓는 건물 옆을 지나갈 때도 그만한 위험은 따르는 것 아니겠니? 자, 그러니 수프를 좀 먹어봐. 그리고 내가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줘. 그래야 그림이 완성되면 잡지사에 팔아서 병이 난 우리 아기에게 포도주를 사주고 먹성 좋은 나는 돼지고기 요리를 사 먹을 수 있잖아. 이제 포도주는 더 사지 않아도 돼. 존 씨는 창밖으로 가만히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또 하나 떨어졌다. 싫어. 스프도 필요 없어. 이제 남은 건 4개뿐이야.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저 세상으로 가겠지? 이봐, 존 씨의 스는 존 씨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제발 부탁이니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이 다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내일까지 이 그림을 갖다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작업하는데 햇빛이 필요 없다면 커튼을 아예 내리면 좋겠지만 저쪽 방에서 그리지 그래.
준 씨는 차갑게 대꾸했다. 여기 네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 수가 말했다. 무엇보다 네가 그런 바보 같은 담쟁이 덩굴잎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그림 다 그리면 바로 알려줘. 준 씨는 눈을 감고 기운 없는 창백한 얼굴로 쓰러진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누운 채로 말했다. 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이제 기다려두기도 지쳤어. 생각하는 것도 지쳐버렸고 모든 것으로부터 집착의 끈을 끊어버리고 아래로 떨어져 가고 싶어. 바로 저기 지칠 대로 지친 가련한 잎새들처럼. 잠을 좀 자도록 해봐. 수는 말했다. 난 범원 씨를 불러서 세상을 등지고 은둔자가 된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해야겠어. 곧 돌아올 테니 내가 올 때까지 얌전히 누워 있어야 해. 범원 노인은 그들의 방 아래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이제 60을 넘긴 나이에 미켈란젤로의 모세상과 같은 턱수염이 사티로스와 같은 얼굴에서부터 도깨비와 같은 작은 몸을 따라 소용돌이치며 길게 늘어져 있었다. 범원은 실패한 화가였다. 근 40년 동안이나 화피를 휘둘러 왔지만 예술의 여신에게 다가가기는커녕 그녀의 옷자락에 살짝 스치지도 못했다. 언젠가 걸작을 하나 그리겠다고 허구한 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여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최근 몇 년간은 광고 등에 사용되는 싸구려 상업용 그림을 그린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전문 모델을 쓸 형편이 못 되는 이화가촌의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툭하면 독한 진을 마시고는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자신의 미래의 걸작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몸집은 작지만 고집이 센 노인이었다. 타인의 유약한 마음에는 신랄한 냉소를 퍼부으면서도 위층 화실의 젊은 두 화가 아가씨에게만은 그들을 지켜주는 특별한 맹견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다. 수가 아래층에 있는 법원의 어두침침한 방으로 내려가 보니 그는 노간주 나무 열매로 만든 술 냄새를 한껏 풍기며 앉아 있었다. 방의 한쪽 구석에는 걸작을 위한 최초의 불지를 기다리며 그곳에 25년이나 대기하고 있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캔버스가 이젤 위에 놓여 있었다. 수는 법원에게 준 씨의 허무맹랑한 공상에 대해 얘기했다. 이 세상에 매달려 있는 그녀의 신락 같은 힘이 더 약해지면 그야말로 그녀 자신이 나뭇잎처럼 힘없이 떨어져 훌쩍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틀어놓았다. 범원 노인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준 씨의 터무니없는 공상에 경멸과 조소를 퍼부었다. 아니, 뭐라고? 그는 소리쳤다. 다시 한번 말해봐. 그 담쟁이가 뭔가에 잎이 떨어지니까 자신도 죽게 될 거라는 멍청한 말을 하는 얼간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나는 들은 적이 없어. 나는 싫다고. 세상을 버린 얼간이 같은 은둔자의 멍청한 모델이 되는 것도 말이지. 수도 그래. 어째서 준 씨가 그런 상상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지? 불쌍한 준 씨. 그 애는 병이 아주 심각해서 마음도 많이 쇠약해 있어요. 수는 말했다. 그리고 열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겨 그만 이상한 상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범원 할아버지, 굳이 모델이 되어주고 싶지 않다면 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것 같지는 없잖아요. 수는 별 수 없는 여자로구만. 범원은 소리쳤다. 누가 모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했어? 자, 따라갈 테니 앞장서라고. 반 시간 전부터 언제든 기꺼이 모델이 되어줄 거라고 말하려고 했었다고. 정말이야. 여기는 존 씨 같은 좋은 사람이 병으로 누워있을 곳이 못 되는데 나는 머지않아 걸작을 그리고 말 거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런 칙칙한 곳에서 벗어나는 거야. 정말이고 말고. 아, 그렇고 말고. 두 사람이 위층에 올라갔을 때
조인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는 커튼을 창틀 밑까지 내리고는 눈짓과 손짓으로 신호들을 하며 범원을 옆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유리창을 통해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범원은 낡은 푸른색 셔츠를 입고 바위 대신에 거꾸로 뒤집어 놓은 냄비에 걸터 앉아 세상을 등진 광부의 표주를 취했다. 다음 날 아침 1시간 정도 눈을 붙인 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조인 씨는 생기 없는 눈을 크게 뜨고 초록색 커튼으로 가려진 창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보고 싶어. 조인 씨가 속삭이듯 말했다. 수는 마지못해 그녀의 말에 따랐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기나긴 밤사이 세찬 빗줄기가 끊임없이 창을 때리고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는데 아직도 벽돌집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 잎새가 하나 매달려 있었다. 덩굴에 달라붙어 있는 마지막 잎새였다. 잎의 뿌리 부분은 아직 짙은 초록색이지만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는 말라서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래도 용감하게 땅에서 20피트 정도 높이의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야. 조인 씨가 말했다. 밤사이에 틀림없이 떨어져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어. 바람 소리가 들렸거든. 오늘은 떨어질 거야. 그러면 그때 나도 함께 가겠지? 얘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수는 초췌한 얼굴을 베개에 기대며 말했다. 너 자신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나를 생각해봐. 난 어쩌라고. 조인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죽음이라는 멀고 먼 신비의 열흘을 준비하는 인간의 영혼보다 쓸쓸할까. 그녀를 대지의 흙이나 우정과 같은 것에 묶어두고 있었던 매듭이 한 가닥씩 풀려나가면서 죽음에 대한 상상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사로잡는 것 같았다. 날이 저물어 해질 무렵이 되어도 그 외톨이 담쟁이 잎새는 담벼락의 줄기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또다시 밤이 찾아오고 변함없이 북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에 부딪히고 네덜란드식 낮은 처마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밤이 지나가고 날이 완전히 밝아지자 무정한 준 씨는 커튼을 올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담쟁이 잎새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준 씨는 누운 채로 그 잎새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가스 스토브에 올려놓은 닭고기 수프를 휘젓고 있는 수를 불렀다. 수, 난 정말 나쁜 아이였어. 준 씨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언가가 저 마지막 잎새를 저곳에 남겨놓은 것이 분명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벌을 받을 거야. 수프 좀 갖다 줘. 그리고 우유에 포도주를 조금 넣어주고. 아니야, 우선 손거울을 좀 가져다 줘. 그리고 베개를 몇 개 내 등 뒤에 받쳐줬으면 좋겠어. 앉아서 네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자 그녀는 말했다. 수, 난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어. 오후에 의사가 왔다. 수는 일부러 핑계를 만들어 의사와 복도로 나갔다. 아가씨가 살아날 가능성은 이제 반반이야. 의사는 수에 떨리는 여인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간호만 잘하면 아가씨가 이기는 거야. 나는 곧 아래층의 환자를 보러 가야 해. 범원이라는 노인인데 아마 화가인 것 같아. 역시 폐렴이야. 나이를 먹어서 몸이 쇠약한 데다 급성이야. 그 노인은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어. 하지만 오늘은 병원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편해질 거야. 다음 날 의사는 수에게 말했다. 이제 위기를 벗어났어. 아가씨가 이겼어. 앞으로 영양 섭취를 잘하고 간호를 잘 받을 것. 그것만 잘하면 돼.
그날 오후 존 씨는 초록색 털실로 별로 쓸모 있어 보이지 않는 목도리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뜨고 있었다. 수는 침대 곁에 가서 베개에 기대어 있는 존 씨의 어깨를 감싸고 존 씨,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하고 말했다. 범원 할아버지가 어제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겨우 이틀 앓고 말이지. 오전 아침에 수희 아저씨가 아래층 방에서 혼자 앓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대. 구두도 옷도 비에 흠뻑 젖어 있고 온몸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식어 떨고 계시더래.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던 날 밤 도대체 어디에 갔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 후 아직 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과 사다리가 발견됐어. 주위에는 붓이 몇 개 어질러져 있었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이 섞여 있는 팔레트도 함께 발견됐지. 존 씨, 창밖을 좀 봐. 저 벽에 붙어있는 담쟁이 덩굴의 마지막 잎새.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존 씨, 저것이 바로 범원 할아버지의 걸작이야. 그분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던 날 밤 저것을 그려놓으신 거야. 마지막 잎새 지금까지 읽어드렸고요. 범원 할아버지의 아낌없는 희생정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가로서의 예술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예술성을 위해 목숨을 거는, 하지만 한 아가씨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